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신구 권력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서 갈등이 폭발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경제 6단체장과 도시락 오찬을 했죠. 자유시장 경제에 강한 믿음을 강조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집중 진단에 살펴봅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갈등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장성호 교수님, 네. 어제 저 용산 이전 갑작스럽게 청와대에서 안보를 이유로 이제 큰 우려를 전달하면서 발목을 잡은 꼴이 됐는데요. 하루 지나서 오늘도 갈등은 지금 봉합이 아니라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국민들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면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예. 지금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네. 둘 다 좋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예. 둘 다 좋기 때문에 지금 둘 다 양보를 하지 않는가 서로 협의가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윤석열 당선인이 공정 상식 소통 네. 이런 것들을 협치를 내세우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겠다. 그리고 그래서 가장 그 대표적인 정치 개혁의 1단계가 네. 청와대 집무실, 청와대를 나오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선인이 이것에 대해서 본인의 철학과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40, 50분 기자들과 질의응답한 직접 지휘봉을 가지고 설명을까지 한 예.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라든가 한 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선인과 청와대, 네. 인수위와 한 라인이 있을 텐데 그런 사전 협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당선인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내가 공약이기 때문에 내가 국민을 위해서 내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강공 드라이브를 가는 것이고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면은 그런데 5월 10일 전 5월 9일 밤 12시까지는 문재인의 시간인데 네. 문재인이 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사면권 그리고 군 특수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군 특수권이 현직 대통령한테 있는데 그 전에 국방부를 합참으로 옮기고 합참을 또 수방사 자리로 옮기고 예. 연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군 통수권자 입장에서는 한치에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꾸려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아니면 후임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의 뜻 아닙니까? 네. 국민의 뜻을 등에 업고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이 현직 대통령인데 이것만은 못 하겠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네. 이유 있는데 그것은 안보 공백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여러 가지 그 금액도 있지만 이런 것들 이유를 들어서 일단은 정면 충돌하는. 예. 그래서 아직 해법을 찾기가 어렵고 물론 그 이면적인 것에는 아마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큰 이 파급력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지방선거. 대통령은 역시 정치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청와대 문제가 지방선거에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를 했는데 용산 이전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더라고요. 국정에는 작은 공백이 있을 수 없다. 한치의 빈틈이 없어야 된다. 마지막 떠나는 그날까지 현 대통령이 안보와 국정 모든 걸 총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전은 어렵다. 이게 정말 6일 지방선거를 겨냥한 고집일까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맞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국가의 안보와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어떤 그 법적 안정성 이런 거 등등을 한다 그러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일단 50일 뒤에 일단 인수인계를 이제 다음 정부에 해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예. 어떻게 이제 인수인계 할 것이냐인데 결국은 다 이게 이제 생각해보면 과거에 그 대통령께서 하시던 이 안보관이 결국은 여기에서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뭐 북한이 미사일 쓰고 이럴 때는 군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별 대응을 못했다가 규탄을 상대적으로 덜 했죠. 덜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 해왔던 거하고 우리 이제 말하면 좀 일관성이 부족하지 않냐. 네. 그런데 지금 저 윤 당선자가 본인이 직접 브리핑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본인 직접 브리핑하니까 딱 뭐냐 하면 청와대에서 안보나 국가의 어떤 국민 보호 관련된 쪽하고 딱 그 이슈가 이게 정말 이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예.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말씀하시기 전에 한 라인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어디까지 우리가 이 타협을 할 수, 뭐 정치라는 기본적으로 타협이니까 예.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현재 청와대와 당선인 사이에 자꾸 극단으로 치닫는 네.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죠. 그 네. 피해는 결국은 국민과 경제가 짊어지는 거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얘기한 대로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5월 10일 통이동에서 집무를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통이동 집무, 대통령 집무, 그리고 대통령 집에서 서초동에서 출퇴근. 이게 현실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말로서는 가능하겠지만 예. 지금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 같은데 사실 국민을 앞에 두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뭐 근무에 할 수 있겠지만 예. 수많은 그 인력이라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관전은 어디입니까? 서초동에서 지금 현재 통이동까지 오면 예. 그 얼마나 막히겠습니까? 교통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통이동 그 방탄 유리부터 해서 그런 걸 다 바꿔 껴야 되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던짐으로써 협상을 하자 협상용으로 던졌다고 봅니다. 예. 설마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윤석열 당선인은 뭐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단은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들어간다고 근데 그랬죠. 안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랬으니까. 그런데 정치인들 특히 이제 대통령은 정치하는 자리지만 국민의 대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통일대에서 근무하겠다 그랬으면 이건 무슨 국회의원 어떤 공약 발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선인의 신분이지만 대통령이 준하는 네. 그런 여러 가지 행정, 사법적인 그런 특혜를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권한까지 주고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예를 들어서 뭐 북한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우리는 적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막말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후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은 정말 부드러운 그런 정권 교체 이런 것이 돼야 되지. 그리고 당선인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는 뭐 극렬한 그런 대선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상심으로 돌아와서 네. 그렇게 강성 이미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원하지 않습니다. 과거 같으면 카리스마적이고 정말 강성 지도자가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SNS 시대고 4차 산업혁명 시대고 민주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우리 사회에서는 네. 정말 권위의 수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본인의 뜻을 관철하려고 국민의 뜻을 여론을 무시하고 강제로 어떤 것을 집행한다고 하면 반드시 견제하는 여론이 발동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발목을 잡는 거냐 예. 하고 지금 오늘 총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민주당과 청와대를 향해서. 나름 뭐 정말 섭섭하고 불만이 많겠죠.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렇죠. 예. 그런 입장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 많은 그냥 뭐 조금 상식 있는 분들은 지금 이제 이번 그 대통령 당선인하고 이번에 탈락하시는 분하고
표 차이 자체가 네. 0.73%밖에 안 되고 예. 어찌 생각하면 지금 여당도 뭐냐면 우리가 국민의 힘과 우리가 전체 이 투표자의 47.83%를 가지고 있고 네. 당신들은 0.73%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현재 여당 입장에서도 우리가 도와줄 거는 도와주지만은 네.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인수위를 하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는 네. 따라가지만은 그걸 넘어서는 과도한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힘싸움을 하는 것은 아마 어느 누구도 일방적 승리로 끝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부분에서 이제 타협을 할지 모르지만은 뭐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해요. 5월 10일 0시에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분들 특징 가운데 하나가 또 줄 서는 거 있잖아요. 청와대에 그때 청와대 들어가려고 줄을 선다 말입니까? 그걸 한번 꼭 구경하려고? 보겠다. 그런데 이제 이게 윤 당선인이 직접 브리핑까지 하고 여기서 만약 그걸 무산시키면 네. 어쨌든 본인도 어떤 이미지의 그 어떤 강골 검사,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손실이 오지 않을까요? 정권의 동력이 크게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칫하면. 그때 저도 그건 생각하지만은 그 부분에서 우리 윤 대표께서 꼭 생각해야 하는 거는 국민을 보고라는 말 많이 생각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국민이 과연 뭘 원하는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마침 교수님께서 국민을 말씀하셨으니까 일부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용산 이전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조금 높게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죠. 그런 데서 청와대 민주당 반대에 좀 힘을 얻었을까요? 여론조사 어떻습니까? 예, 여론조사는 뭐 물론 발표됐지만 당에서도 수시로 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예. 특히 지금은 여론조사 기법이 상당히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68% 정도가 청와대 이전에 반대한다. 이전을 할 필요가 없고 특히 지금 광화문 시대에서 예. 지금 용산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반대 강도가 훨씬 더 올라갔고 인수위라는 것은 차기 행정부의 이 밑그림을 그려서 미래 비전과 정책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준비하는 기관인데 인수위가 저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가 처음 일주일 동안 지금 거의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선 때 기대했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으로 이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예민하게 이 여론적 추이를 보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뭐 통일동에서 근무한 데까지 이제 배수지를 쳐놓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후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진척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딱 맡고 있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라고 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마쿠 협상이라든가 이런 참모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섬세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은 이런 것을 상당히 오만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 점령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로 양쪽 진영은 지금 대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끝나지 않고 딱 뭉쳐 있고 중도층 15%가 여기에 대해서 여론을 왔다 갔다 하기 예. 때문에 예. 상당히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일단은 뭐 청와대보다도 오히려 당선인 측에서 네. 청와대를 설득하든가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하든가 예. 해서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미 배수지를 쳤습니다. 뭐 군 통수권, 사면권, 인사권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물러설 수가 없다. 그러면 강대강으로 가서 지방선거 끝나고 지방선거 표심에 따라서 승부를 우리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우리 정성호 교수님은 이제 좀 합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이 업무 이전이 집무실 이전이 되려면 요구한 예비비 496억 원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안 해줬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최종 의결이 됐습니까? 인수위 운영 경비만 예.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줬거든요. 운영 경비만? 약 27억, 28억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무위원회에서 그 외에는 지금 이제 뭐 그거는 이제 통상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이 윤 당선인이 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지나친 요구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주지 않는데 예.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비비를 의결해주지 않으면 전혀 일을 진척시킬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없죠. 거죠? 빌려올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이게 뭐 이 국가의 재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국가의 재산이 되는 거를 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어떤 행태든지 간에 타협점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중간에 합의가 되면 바로 임시국매를 열면 되는 겁니까?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 예비비는 뭐 바로 하면 되니까. 예비비는 그 기재부에서 예. 윤 당선인이 할 수만 있다면 예.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한 예비비는 준비돼 있다. 예. 그 예비비를 쓸 수 있는데 문제는 현재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쓰는 것을 허락해주지 않으면 절대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부닥쳐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뭐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예. 누가 주 배우가 나서기 전에 항상 어떤 그 비서들끼리 모여서 어디까지 우리가 서로 수용하고 그다음 상대방도 존중을 해줘야 될 것인가 예.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너무 빨리 그냥 배팅을 했다거나 그냥 한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라고 낸 게 아닌가. 물론 본인에게서의 권력과 그다음에 어떤 행사할 수 있는 예산이 권력과 지금 이제 권력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세요. 예. 다 미래에 올 건데 예. 이렇게 하는데 현재의 권력과 이제 부닥쳐 있는 것이 이제 오히려 보면 국민들 관점에서 보면 좀 안타깝죠. 예. 왜 그러냐면 경제단체장 만났을 때도 경제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 잘하는 게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뭐 잘 준비해도 5년을 잘할까 말까 하는데 예. 우리가 좀 더 미래에 5년을 잘하는 쪽에다가 좀 더 시간을 투입해야 될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선인 측의 비서실장 장제원 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 이철희 정무수석 간의 실무적인 현 전현직 권력 윤석열 문재인 회동을 위한 협의 자체가 그냥 뭐 전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거기서 협의가 안 되니까 네. 청와대에서 예비비를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고 봅니다. 네. 장제원 비서실장인데 비서실장은 사실은 자기의 얼굴과 이름이 없고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장제원 의원은 지금 현역 의원이고 예. 그리고 새로 당선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가장 힘이 센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장제원 의원조차도 좀 강골, 청문회에서도 봤듯이 좀 강골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예비비가 못 올라갔고 그리고 예비비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년 5월에 또 국회에서 예산결산 심사가 해서 여기서 또 뭐 난타전이 있을 겁니다. 내년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미리 국무회에서 이것도 쉽게 기재부에서 올려줄 수도 없을 뿐더러 예. 일단은 전현직 대통령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은 참모들이 지금 한 라인을 둘이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둘이 잘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 자체가 안 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일단은 한쪽에서는 시간이 안 된다. 네. 옮기는 건 좋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안보 공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상황으로 서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합칠 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양측이 만나서 그 알박기 인사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처음에 갈등이 불거졌는데 네. 그 부분은 뭔가 좀 전혀 그 부분에 대한 타협 또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겠네요. 그것도. 그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할 정도로 집무실 문제가 더 커지니까 더 커진 거 먼저 하고 나서 이 나머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총재라든가 감사원 감사위원 문제 그리고 선관위 상임위원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 그런 것도 우리가 하겠다 후임 대통령이 하겠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 자체도 대통령의 인사권에 고유한 인사권인데 개입하지 말라. 지금 이것까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전현직 대통령 두 정권 간의 충돌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알박기 인사가 뭐 여러 자리에 관한 논의가 있겠지만 새 정부와 좀 협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이렇게 표시한 것 같은데 인사권은 지금 현 정부 권한인데 왜 그걸 협의를 해달라고 그러느냐 뭐 이러면서 지금 그걸로도 1차 갈등이 있었는데 중요한 자리들이 지금 그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자리들입니까 이게? 특히 이제 한국은행 총재 자리라든지 감사위원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특히 그가 다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특히 한국은행 총재 자리라고 하는 거는 경제 정책을 나누면 크게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정 정책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통화 정책이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그 윤상선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재정 그 국가 채무도 높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문제라든지 경기 활성화라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등등 하려고 그러면 한국은행하고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 편을 좀 배려해 줘야 된다 생각하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의 지금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는 대부분이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한 학자들이 딱 그냥 대부분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나마 소득주도 성장에서 비껴나 있는 분 가운데 하나가 딱 이주열 총재였거든요. 이주열 총재. 이분은 이제 연임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께서 물론 권한은 본인한테 있죠. 그렇지만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윤 당선인이 국민 국가를 위해서 참 이런 부분을 내가 배려를 할 테니까 한번 잘해보세요. 이게 국가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부분 자체가. 왜냐하면 뭐 완전 지금 이제 금통위원은 이제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는 금융정책이 또 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뭐 감사위원이나 선관위원 같은 경우는 뭐 원하시면은 뭐 우리가 보통 미국마다로 보수 그다음에 진보 이렇게 반반하니까 반반씩 하자 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크게 뭐 되는데 하는 총재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가감하게 통 큰 마음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저같이 이제 경제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나마 금통위가 윤 당선인 쪽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 총재 같이 뭐 비중이 있는 자리도 그렇지만 좀 상징적인 이번에 뭐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사장의 연임도 조금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탈원전의 어떤 상징적인 자리였다. 탈원전을 지지했던 분이 또 연임을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던 모양이죠. 아직 해결이 안 됐나요, 이것도? 예, 그것도 뭐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 정부와 가장 이제 반대적인 입장이 이제 탈원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윤석열 당선인 뭐 대선 기간 내내 이런 것들을 다 정상화시키겠다. 글쎄요. 그렇게 또 하고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또 나중에 또 다시 뭐 대검에서 무슨 수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자리다.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국민들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임명권자고 차기 대통령이 5월 취임하고 10일 이후에 인사권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이런 것들을 또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유심하게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신구 간의 갈등이고 여러 가지 정책 전환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불협화음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있어 왔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정권이 지나고 한 1년, 2년 정도 돼야만이 제대로 된 인사, 정권의 칼날에 맞는 그런 지휘 체제를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분들과 동거를 할 수밖에 없는 동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겠네요. 자, 이 용산 대통령 업무실 이전 워낙 논란이 큰데 뭐 잠깐 경제 이슈로 조금 돌아가 보면 어제 윤석열 당선인 경제 6단체장과 점심을 도시락으로 하면서 얘기를 상당히 길게 하셨어요. 어떤 의제, 어떤 철학을 좀 보였습니까, 당선인께서? 당선인께서는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걸 선거 유세하시면서도 이야기하셨고 어제도 이야기하고 본인이 자주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뭐 본인 자신이 이 개인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이 경제 성장이 아니냐라는 말도 하고 하시는데 뭐 제가 그 말에 코멘트를 하기 전에 네. 사실은 우리 윤 당선인은 법조인으로서 대통령 오셨으면 네. 오히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헌법이 한국의 경제 질서를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를 좀 말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 건데 헌법에 담긴, 예, 담긴 경제 경제 질서에 질서. 대한 철학을 예, 네. 한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예. 자유 및 창의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네. 이렇게 그 선언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소득 분배,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사람 지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네. 헌법 119조의 1항에 해당하는 것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2항에 해당하는 예. 소위 말하는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네.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주체 간의 조화를 이루고 네. 이런 거는 사실은 자유시장 경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119조 2항의 문제. 2항의 문제는 그대로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119조의 2항은 시장 경제에서의 실패가 있는 부분이 네.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부가 개입해서 조화롭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것을 명시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유시장 경제 이렇게 하면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 그 안에 있는 복잡한 스토리가 있는데 네. 말을 하기는 제일 좋죠. 네. 자유시장 경제를 하겠다. 자유시장 경제를 하겠다는데 사실은 대통령으로서의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19조의 1항과 2항을 균형되게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어제 이제 제가 좀 더 나가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네. 어제 경제 6단청이 모였거든요. 예, 그렇죠. 경제 6단청 회장님이 모였는데 예. 경제 6단체 회장이 다 모여봤자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 수의 6%밖에 안 됩니다. 6 내지 7%밖에 안 됩니다. 그 중소기업 연합회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94%입니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없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가 소상공인을 대표한다 그러지만 예. 거기에서 하는 일은 이번에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소상공인 저도 한번 출연했었지만 우리 저 고기자하고 했지만 소상공인 관련돼가 소상공인 데모할 때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데모에 동참한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실은 94%에 있는 분은 어제 경제 6단체장님의 모임 속에서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다. 그러면 경제 6단체장이 전체 고용에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예. 한 56% 정도 되거든요. 네. 44%는 이제 바깥에 있는 거예요. 예. 뭐 순차적으로 만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 경제단체장들이 모여서 하신 내용은 뭐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공감하죠. 네. 노동계약 해달라, 규제 완화해달라. 중대재해처벌법도 얘기했더라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법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어제 이제 정경련에서 이야기한 거는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번에 경기도에서 윤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한테 졌잖아요. 네. 근데 사실 경기도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것이 윤 대통령, 윤 당선인의 캠프에서 정말 공부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이를테면 경기도 시민 인식 조사에서 예. 2019년도에 2021년 발표한 거죠. 네. 2021년 발표하면 한국 사회는 공정한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네. 한국 사회는 공정한가 했을 때 가장 불공정하다고 하는 부분이 1번이 뭐냐면 법 집행이었어요. 법 집행에 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예, 그게 제일 일본으로 그런 많았거든요. 부분들을 윤 당선이 조금 또는 경제단체들도 좀 인식을 인식을 해줘야 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노가 많다고 하는데 분노하는 이유의 가장 큰 1번이 뭐냐 하면 정치 부패하고 알겠습니다. 법 집행에 있어서의 부패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 자체에 관련된 거에 대한 경제단체도 좀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어제 너무 일방적인 경제 경영자 입장에서 의견 수렴하는 것은 좀 아쉬웠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거는 핫라인을 경제단체와 대통령 간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예전에도 좀 있었습니까? 핫라인 운영이 잘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대통령이 뭐 특정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예. 마찬가지로 뭐 케언지론하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도 마찬가지로 자유와 평등
두 축을 가야 된다는 건데 시장 경제라는 것은 자유 쪽에 좀 치중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예. 국가가 요즘은 뭐 칼폴란이라는 어떤 그 대전환이라는 그런 것도 이론에서도 보면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좋지만 거기 평등적인 차원, 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마냥 시장에만 맡겨두면 되지 않고 대통령이 어떤 특정 경제단체한테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 경제 전체의 어떤 흐름을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30분이 훌쩍 지났네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논란 그리고 경제단체장과의 어제 회동 얘기 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